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윤영중 랩 2050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이게 네. 선거제도가 약간 정치 권력이 바뀌는데 영향을 주니까 그게 나중에 정책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중요성이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오프닝 멘트로 세월호 10주년 또 언급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이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가슴 아프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선거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우리가 혐오와 그런 이제 혐오의 정치 또 양극단의 정치 또 이런 참사까지도 일종의 그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되는 그런 정치를 막기 위해서는 그 당연히 선거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방금 이제 저희가 정책통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를 다루는 게 정책을 잘 다루고 또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가 그 올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선거제를 잘 다룰 필요가 있다. 네, 요게 왜 그 관련이 있는지는 조금 더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선거제도 바꾸면 혐오의 정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 완화시킬 수 네, 있다. 완화시킬 수도 예, 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리고 네. 선거제도 바꾸면 정책, 경제, 예, 정책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좀 짚어보면 좋겠네요. 지금 일단 이게 선거제 논의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보통 선거제라는 것은 선거 전에 그 논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그게 선거 전에 아주 임박할 때까지 결정되지 않고 그때까지 치열하게 논의가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아예 법적으로 논의의 시한을 정해놨습니다. 선거가 있기 1년 전까지 네네.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한다는 거를 법률로서 아예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했으니까 그럼 작년 4월까지 통과를 확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게임의 룰인데 축구 경기 할 건데 뭐 골대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는 맞습니다. 1년 전에 정해놔야 된다. 대회 1년 전에 그랬는데 안 지켰다는 40일 전까지 40일 전에 정했습니다. 룰을 예. 정했다 이런 예.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네. 지금 여당 쪽에서 이번에 소선거구제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맞습니다. 사실 많이 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네, 그 논의 때문에 나왔는데요. 일단 그래도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보통은 이제 그 어떤 정책적 현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동안 방송을 진행해 네네네. 왔잖아요. 오늘 형식은 조금 이제 바꿔봤습니다. 네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네. 제가 잘 맞춰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거제 개혁의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 아이디어가 뭐 얘기가 될 만한 아이디어인지 충분히 합리적인지 네. 한번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것도 궁금해요. 그것도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선거제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 늘상 이게 쉽지 않은 게 용어가 어려워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무슨 측면 연동형 이런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분이 네. 거의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일단 기존에 만들어진 용어로 네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가지고 온 아이디어는 연동이냐 병립이냐를 따졌을 때는 병립입니다. 병립형. 네. 그리고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를 따졌을 때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네네네. 네. 중대선거구제.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이는 아이디어가 선호투표제라는 제도입니다. 선호투표제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투표하는 거란 뜻인 것 같은데. 사실 무슨 뭐 어려운 뜻인가? 개념은 아닌데 실제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투표할 때 한 사람 혹은 한 정당을 찍잖아요. 네네. 이 순위를 매기자 이거예요. 네, 1등도 찍고 내가 2등으로 찍을 후보도 찍고 3등도 찍고 4등도 5등도 6등도 이렇게 찍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그게 명 찍지 말고 내 선호를 투표에 고스란히 한번 반영시켜 보자. 그러니까 예.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지역구에 나왔다면 네. 나는 1등으로 되면 좋겠는데 그다음 네. 5번이야. 네. 그다음 3번, 4번, 2번 이렇게 그렇죠. 순위를 주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세 가지 아이디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
현재 최근 이슈되는 게 소선거구제니까 네. 소선거구제 요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면 좋겠어요.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막 볼멘 소리를 하는데 네. 이거는 합리적인 건지. 아예 자업자득입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지역구 투표 다 합쳐보면은 우리가 뭐 4점 몇 프로밖에 안 졌다 이러면서 네. 뭐 다음 대선에도 우리 3%만 더 하면 이긴다 이렇게 누구였죠? 국민의힘 의원이 또 박수영 의원인가 네.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예. 네.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은 본인이 이 소선거구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책임이 그러면서 아주 큰 얘기를- 사람이고요.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일단 정확하게 4% 정도가 아니라 5.4% 지역구 득표율이 5.4%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아 그럼 비례정당 득표율은 완전히 그거는 제외하고요. 빼고, 예, 지역구에서만. 지역구에서만은 5.4% 포인트가 차이가 났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네. 차이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475만 표를 받으면서 50.5%의 네네네. 득표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1,317만 표를 받으면서 45.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5.4% 포인트 차이인데, 근데 의석수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났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90석, 1.8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그 지역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영남 같은 경우에는 좀 서로 격차가 심하게 나고 어느 정당이 당선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그 외의 지역들을 보면요, 굉장히 득표율 격차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양당의 득표율 격차가 5.9% 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근데 아까는 이제 1.8배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총 48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이 37개, 예, 11개를 제외한 37개를 석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4.3% 포인트를 앞섰는데요. 네네. 근데 28석 가운데 21석을 휩쓸었습니다. 4분의 거의 아까는 4분의 3분의 3이네요. 3분의 2보다 더 큰 그러네요. 4분의 3을 예, 휩쓴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소선거구제의 역설이라는 것인데요. 아주 적은 득표율 격차로도 그 위너 테이스 올이라고 네네.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그런 이제 그 제도가 이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정말 그 극단적인 가정을 한다면요, 전국의 선거구에서 뭐 다들 1% 정도밖에 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한 정당이 전체를 다 석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불과 1% 포인트만 차이가 난 정당, 이 차이로 진 정당은 우리가 그 진 득표 차이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전체 의석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요, 그럴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주장을 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업자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 네. 이게 자업자득이고 또 예견된 일이었던 게 이미 지난 선거 때부터 이런 조짐들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지역에서의 당선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였고 수도권을 그 어느 정도 스윙 보터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충청도도 이제 그런 지역으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 때부터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보다 8.4% 포인트를 앞섰거든요. 근데 당시 의석수가 163석 대 84석이라는 거의 뭐 2배 격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득표율 격차가 낮지만 그래도 의석수 차이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났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 이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특히 소선거구제의 이외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논의에 좀 참여하고 여러 가지 국면이 열렸을 때 늘 반대의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웠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자업자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지난 선거에서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번 선거에는 반대를 했을까요? 참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소선거구제의 그동안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보수당이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양당이 혜택을 본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었어요. 그래서 소수 정당들이 그 이 작은 지역구 안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번에도 그건 지역구에서 사실이죠. 살아남은 그 소수 정당은 단 2석에 불과하잖아요. 개혁신당 1석, 네네. 진보당 1석. 맞아요. 아, 네. 새로운 미래도 1석 있었구나. 네, 예, 그건 그러네. 아주 좀 그 의외의 사례였고, 그 후보가 사퇴하지 않은 지역구에서는 이 2석 정도가 네. 예, 거의 유일했습니다. 진보당은
그 연합했던 건 아니었던가요? 그거는 한번 확인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혁신당이 다당 체제에서 유일하게 네. 한석을 얻은 것 같아요. 무소속도 이번에는 거의 없었고, 네. 그렇죠. 아예 없었죠. 무소속이. 그랬기 네. 때문에 이전부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정당,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만들겠다는 것을 이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예. 물론 선거에 임박하면 그 약속을 슬그머니 지키지 않는 형태를 반복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선 정도의 선거 때는 이거를 공식적인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 정도의 국민의힘에게는 모멘텀,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지방선거의 기초의회 선거에 한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당시 대선의 공약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정치개혁 그 공약이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내건 정치개혁 공약이었어요. 이 공약이 굉장히 늦게 나왔다는 것이 아쉬워할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 그제서야 제대로 된 공약이 나왔다고 평가될 만한 그런 당시에는 좀 화제를 모았던 그 진행자께서 굉장히 이런 공약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 지방선거 기초의원은 지금도 3인 선거구가 있습니다. 있지 않아요? 네, 그걸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공약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에게 이거를 전면적으로 받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당 간에 그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었잖아요. 3월 선거를 치고 6월 선거 90일 동안 협의를 그렇죠. 거쳐가지고 6개 30개 선거구 지역구에서만 중대선거구를 실시한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이런 게 6개 지역, 건가요, 그때? 30개 선거구에서만 네네. 시범적으로 실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번 반대를 했었고요. 근데 이걸로 그친 게 아니라 2023년 1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고요. 네, 작년 1월에 조선일보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년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의외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또 조선일보에서도 의외라고 생각했는지 제목 타이틀로도 뽑았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얘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 찬성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당연히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당연히 이 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다뤄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의총이나 아니면 뭐 전원위나 여러 가지 회의체를 열어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제 발언을 굉장히 건조하게 논의는 했으나 충분히 검토는 했으나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정도의 발언들만 발표가 되긴 했었는데요. 언론들의 취재에 따르면 당시 의총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누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는지 이런 것들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 또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던 박수영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 소선거구제가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우리 제도에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던 것으로 당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두 분 다 부산 그리고 뭐 울산, 부산과 울산이죠. 그러니까 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이쪽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뭐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좋을 게 없습니다. 공천 받을 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공천 받으면 다 당선은 되게 돼 있는데 뭐 다른 당을 드릴 이유가 없겠네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해가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출신들이 수도권 포기한 게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선거구제를 반대했다는 게. 네. 그렇군요. 참 씁쓸하네요. 뭐 국민의힘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의사결정한다는 게 그러네요. 자, 일단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윤 대표님도 윤석열 대통령 윤형중 대표님도 지금 중대선거구제로 가자고 주장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죠? 일단 소선거구제도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있다. 사표가 된다. 사표가 된다는 거는 비례성에 비례성이 훼손된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유권자로서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선거 비용이 적게 들어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선거 관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네요. 유권자에게는 일단 굉장히 단순한 제도입니다. 작은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이해를 못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네네네. 아주 쉬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중요 지적이 이 비례성 훼손 그리고 비례성 훼손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소수 정당들이 지역에서 그 의석을 배출할 수 없다라는 점이 주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저는 그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책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를 최근의 정치 행태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일단 요즘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봐도 이분들이 진짜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인지 아니면은 지역의회, 그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일하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인지 혹은 지자체, 기초지자체장이나 광역 그 단체장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현수막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어디에 보도를 어떻게 깔았다, 어디에 안전시설을 어떻게 만들었다, 어디에 스포츠시설, 복지시설을 만들었다라는 게 주된 내용들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특히 선거 때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서만 파생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고,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마땅히 국민연금 어떻게 할 것인지 마땅히 논의됐어야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걸 자기 공약으로 내걸지 않아요. 네. 저는 작은 지역구에서만 이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는 그런 공약을 내거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을 넓혀도 그럼 그 넓은 지역에서 다 깨알 같은 공약을 내지 않을까요? 물론 국가 얘기를 하게 되나? 지역을 물론 넓히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넓히면 작은 지역의 이해관계에서는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지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좀 더 큰 의제를 얘기하고서도 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아주 쉬워요. 기초의회 선거와 그리고 기초지자체장 선거와 광역지자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제의 내용과 스케일,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선거구도 물론 이제 선거제도만 바뀐다고 바로 그런 정치 문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국가 의제, 중요한 국회의원이 다뤄야 되는 의제를 내거는 국회의원들도 이전보다는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긴 뭐 지금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다 하고 있잖아요. 양당제고 뭐 그런데 독일은 극단적인 대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는 정당 투표죠. 전국구만 그렇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독일 한개국.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웨덴이나 그런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스웨덴 의원들이 더 뭔가 국가 의제를 많이 얘기하고 논의 수준이 높은 거는 사실인 거는 같네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소수 정당들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그 연합과 협치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그 유류세 대신 그 독일의 49유로 티켓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 당시의 과정을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시에 그 과정에서도 독일의 녹색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독일의 녹색당은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연정의 한 구성원이 되고 있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녹색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 선거 제도를 보면은 어쨌든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지역구에서 투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우리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한 것이 또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례정당 투표 결과를 보면은 그게 독일로 따지면 전국구 투표, 정당 투표 같은 건데 그렇죠. 그대로 의석을 배분했으면은 그러면 진짜 국민의힘이 한 38% 되고 나머지 뭐 조국혁신당, 뭐 민주당 뭐 이런 데 다 합쳐서 뭐 60% 가까이 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긴 했겠네요.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네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뒤에 두 개 쭉쭉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병립형 네. 하고 네,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그리고 연동 두 가지가 있는데 아쉽습니다. 일단 그 2004년도에 중요한 제도 변화가 1인 2표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전국구라고 해서 우리가 지역에다가 투표를 한 것을 지역에다가 정당에다 투표한 것이라고 반영해서 전국구 국회의원도 거기에 이제 반영시켜서 의석수를 배출했는데 이제는 지역에서 누구 그리고 비례 정당으로는 누구 이렇게 하나를 1인 2표를 이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본 정당이 뭐 최근 의석을 배출하지 못한 정의당,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
정의당이었었죠. 그런데 2020년부터 이른바 준연동형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고 실은 준연동형 제도의 가장 드라이브를 건 인물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네, 예. 네.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아까 이제 소선거구제의 역설은 보수 정당이 반대해놓고 반대 피해를 받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연동형의 역설인데요. 연동형을 가장 주장했었던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은 연동형이 도입되고 나서 의석수를 배출하지 못해 원내 정당에서 이제 소멸되는 그런 상황까지 네, 원외 정당이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연동과 병립을 일단 그 단어부터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하자면요. 연동은 그 병립부터 더 얘기를 하면은 병립은 아주 쉽습니다. 병립 나란히 서다라는 거잖아요. 지역구 선거, 비례선거 따로 하자는 것입니다. 비례선거는 비례선거의 그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연동형이라는 것은 일단 정당에게 10%그 득표율을 받으면 지역구에서 그 의석을 못 받더라도 비례 제도를 통해서 그 10%의 의석수를 보전해 주자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의석을 원래 받는다면은 30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5석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25석의 의석을 비례 제도를 통해서 보전해 주자는 게 연동형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의 연동해서 비례 제도를 운영하는 게 연동형 제도인데요. 저는 이 오늘 방송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제 연동과 병립의 논쟁을 우리가 무엇이 개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그 한번 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이고 병립이라는 제도가 더 국민들에게 직관적이었고 병립이라는 제도였을 때 더 소수 정당과 다양한 정당들이 그 성장해 왔었잖아요. 오히려 2016년까지 성장해 왔었거든요. 소수 정당의 싹이 없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2020년부터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그 양당 이외의 정당들을 보면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잖아요. 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당의 주요 인사들은 민주당 출신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이었던 네. 분들입니다. 네. 따라서 연동형 제도와 병립형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원점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 가운데서는 병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좀 더 의석수를 조정해서 좀 더 직관적인 그런 이제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당을 운영해온 진보 정당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죠. 이거 녹색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병립형이 더 낫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얘기를 하자면은 선거제도가 갖춰야 되는 원칙이라는 것은 네. 아주 간단해요. 예, 어린이들에게 설명 가능한 제도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선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어린이들에게 가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그 아이에게 어린이한테 가서 국민의 미래라는 정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위성정당. 예. 연동형은 위성정당을 배태하고 있다. 그렇죠. 예, 가져온다. 이거죠. 설명이 필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설명 가능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 안 만들었으면은 거꾸로 조국 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엄청 득봤을 거란 분석도 뭐 SBS, 한국일보 이런 데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설명 안 된 게 선호투표제. 네. 마지막으로. 예. 그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선호투표제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한 표만 찍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정도 후보가 있으면 순위를 매기자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 제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거 대신에 결선 투표제를 치러요. 네네. 결선 투표제는 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사이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용이 안 됩니다. 한 번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가장 싫어하지 않는 쪽을 찍거나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가장 싫어하거나 가장 좋아하거나 보다 아주 뜨겁고 아주 차가운 것보다 이제는 좀 뜨뜻하거나 아니면은 시원한 정도의 선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선호가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나 꼴찌를 하려는 경쟁보다 2등이나 3등을 하려는 경쟁이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2등이나 3등을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의 선거 구도에서는 인기를 못 얻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개혁이나 정책을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진보적인 순서로 얘기하자면 녹색정의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대혁신당, 국민의힘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거꾸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으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당선될 수도 있다. 나중에 합쳐놓으면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선호투표제는 그
일단 탈락하는 사람의 탈락하는 사람을 1위로 찍은 사람들은 2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순위를 넘겨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넘겨줘도 과반이 안 되면 또 다음 그 차수로 이제 탈락하는 사람의 2순위 투표를 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호주에서는 그 방식을 채택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거구제에 대한 이 윤영중 대표님의 생각을 들으니까 딱 이게 느껴졌어요. 아, 정말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설명해 주신 건 굉장히 좀 잘 이해가 되고 앞으로 근데 이런 정치의 변화하고 정책의 변화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계속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